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것으로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을 2배 정도 늘린 결과 실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항우연 연구원 4명이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해당 연구원들은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누리호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빼낸 의혹이 드러났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스모그 현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일상 회복 이후 공장 가동이 늘고 화력발전소가 증설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코알라는 평생 유칼립투스라는 투스 잎을 한 종류의 음식만 먹습니다. 다른 영양분은 물론 물도 따로 섭취하지 않는 코알라의 특별한 생존 방식과 그 이유를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신규 백신입니다. 일반 접종도 앞서 시행된 고위험군 접종과 마찬가지로 무료이며 예약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대국민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수 지역의료 지원책을 강화해 의료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따라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25명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내년 입시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간호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해마다 700명씩 늘려와 2023학년도 정원은 전국 198개 대학교 2만 3천여 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에 최소 1,000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확한 증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16년 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을 2배 정도 늘린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까지 회의를 거쳐 간호대 입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그린피스가 국제플라스틱협약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정부의 관련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 신천에서 플라스틱 괴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 창천동 스타광장에 지름 8m 크기의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설치하고 사람이 입는 형태의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전 지구적 문제가 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늘 13일부터 케냐에서, 협약을 마무리할 제5차 위원회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극심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요금소 앞엔 차들이 밀려 있는데 정작 고속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운행이 통제된 겁니다.
部分路段能见度小于50米。受大雾天气影响，部分高速公路的多处收费站的入口临时封闭。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화물차들은 한창 달려야 할 때 발이 묶였습니다. 高速封了，不知道几点钟能开啊？ 밤새 고속도로에 갇혀 쪽잠을 청한 기사들도 부지기수. 각지에서 물류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由于今天高速封路，大雾到不了，现在货还没到石家庄呢。 중국 허베이성 일대엔 가장 높은 적색 안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가 높은 해안 도시 텐진의 경우 방송 전파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건조한 내륙 평원인 베이징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뿌연 하늘 그대로입니다. 단순 안개가 아니라 매연과 합쳐진 스모그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 머물고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기 오염 물질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공장 가동 증가와 화력 발전소 증설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총이나 포를 맞아도 바로 다시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인조인간, 꽤 인상적이었죠.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 형상기업 합금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였는데요. 실제로 형상기업 합금의 놀라운 복원력은 보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네, 우주항공과 군사 분야에는 물론 우리 일상 속에도 이 금속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금속도 의도치 않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과통은 현상 기억 합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브라 박사입니다. 왠지 꽤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아무튼 오랜만에 출연인 만큼 특별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실험 영상. 자, 지금 클립을 구부려서 막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네요. 저렇게까지 구부리면 저거 완전 복구 불가능인데? 그런데 그때 어? 뭐야? 헉!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코브라 박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립이 있고요. 이거를 아까 영상대로 막 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뿅! 어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아니, 그 영상에서는 분명히 이게 이렇게 확 펴져.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이거 일반 클립이 아니야. 네? 내가 볼 땐 형상 기억 합금으로 만든 거야. 형상기억 합금이라고요? 자,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상을 그대로 기억하는 합금이다. 즉, 아무리 모양을 막 바꿔놔도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형상기업 합금은 고온일 때와 저온일 때의 결정 배열이 현저히 다릅니다. 저온 형태에서는 아무리 변형을 가해도 고온으로 열만 가하면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며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다만 고온인 상태에서 변형을 가한다면 합금은 그 형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형상 기억 합금은 아주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보시죠. 1963년 미국 메릴랜드주.
당시 그곳에는 미 해군 병기연구소가 위치해 있었는데 자, 다들 주목. 자, 오늘부터 우리 연구팀은 이 잠수함 선체에 사용될 특수 합금을 연구하게 될 겁니다. 당시에도 미군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잠수함의 활발한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합금 재료들을 다 구해놨습니다. 연구실에는 금, 은, 구리, 니켈 등 수많은 금속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는 거의 뭐 철물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껏 연구하도록 하세요. 저 박사님, 예. 근데 그 잠수함 선체에 사용될 합금이라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바닷물에 오랫동안 닿아도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요. 어뢰 등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즉각 보수할 수 있는 특수한 소재면 좋겠죠. 그때부터 연구진은 다양한 금속을 섞어가며 새로운 합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니켈과 티타늄을 한번 섞어봐야겠다. 그렇게 2대8, 5대5, 8대2 등 배합비를 달리하여 실험을 하고 합금을 제작했는데 다 됐다. 이제 얼마나 튼튼한지 검증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다음 날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거 어떡하지? 일단 박사님한테 보고를 해야겠어. 박사님. 아니,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성능 시험을 해보려던 합금이 문제가 있다고? 뭐 한번 줘봐.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박사에게 가져갔던 구겨진 합금이 저절로 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합금이 살아있다. 합금이 살아있어. 내가 들었어. 저쪽 A동 연구실에서 실험을 좋아하는 아이 홀력이 매일 밤 장난을 친대.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얼마요?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해볼까요? 그래, 다시 해봐. 뭔가 의심스러웠던 연구진은 펴진 합금을 다시 찌그러뜨리고 지켜보았는데 또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왔다. 아니, 이게 왜 이러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금속이 스스로 움직이냐고? 안 되겠어. 오늘 엄마랑 같이 자야겠어. 잠깐만요, 박사님. 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파이프? 혹시나 싶어 다시 합금을 구겨놓고 파이프 담배를 가까이 대자 합금이 다시 펴지기 시작했다. 이거였네. 그 파이프 열 때문이었나 봐요. 홀령은 무슨 과학자가.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열만 가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엄청난 합금을 발견한 거라고. 그렇네요. 놀라운 합금을 발견한 연구진은 흥분을 금치 못했다. 사실 금속에 형상기억 효과가 있다는 것은 193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MIT 교수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실용적으로 이용할 만한 합금을 발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거 잘 이용하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겠는걸? 실제로 연구진이 발견한 합금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빠르게 적용됐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우주 개발 분야다. 우주선에 싣는 모든 기기들은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모양을 변형해도 일정량의 열만 가하면 본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형상기억 합금은 우주에서 매우 유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실제 달 탐사 미션에 실었던 안테나에도 형상기억 합금이 사용됐는데 이동 시에는 접어서 가져갔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우산 모양으로 펴져 지구와 원활히 통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형상 기억 합금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에도 잘 쓰이고 밟아도 걱정이 없는 안경테에도 쓰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돌아보면 형상 기억 합금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번 주 과학계 핫 이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이 기술이 이제 중동에도 진출합니다. 과기정통부의 수출 개척단이 아랍에미리트 업체와 협약 및 수출 계약 체결을 맺은 건데요. 수출 개척단은 강도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AI 반도체, 메타버스, 클라우드 분야의 국내 60개 기업이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뭉친 단체입니다. 이 수출 개척단은 지난 15일 두바이에서 열린 자이텍스 행사에 참여. 실제 3건의 수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중동 바이어가 한국 디지털 기업들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중동 IT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과톡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캥거루와 함께 호주의 마스코트로 꼽히는 동물입니다. 코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호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동물인데 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만 봤던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그 나무가 유칼립투스라는 나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알라의 주식이 유칼립투스인 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특히 코알라는 그 중에서도 유칼립투스의 잎만 골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잎은 코알라를 포함해서 몇몇 동물들만이 먹을 수 있는데 잎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물론이고요. 또 사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코알라가 아주 순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도 유칼립투스 덕분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나무 위에서 천적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먹이 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유칼립투스 잎하면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네. 이 유칼립투스 잎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유칼립투스 잎에는 기름샘이 분포해 있는데 여기에서 냄새가 강한 휘발성의 물질이 다량으로 나옵니다. 이런 기름 성분은 2차 대사산물의 일종으로 보통 식물이 병해충이라든가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어물질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을 경우에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보통의 동물들은 이 유칼립투스 잎을 먹지 않죠. 그런데 과거 호주 원주민들은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면 이 유칼립투스 잎을 으깨서 발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잎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알라는 이 독성이 있는 유칼립투스 잎을 어떻게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코알라의 아주 독특한 식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코알라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알라
코알라에게는 낯선 화합물을 해독하는 특정 효소에 대한 유전자가 31개로 많이 있었고요. 네. 특히 대부분 간에서 아주 높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2차 대사 산물을 다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런 유전자 때문에 코알라는 약효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소염제라든가 항생제가 몸에 들어오면 이물로 인식을 해서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코알라는 분해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투여량을 정해서 투여를 하면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기에 좋은 후각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휘발성이 낮은 아주 특정 화학물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유전자가 6개 정도로 다른 동물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 잎을 먹기 전에 특유의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코에다 갖다 대고 이 잎의 상태가 어떤지, 이 잎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데 코알라가 최적화된 동물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 게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유칼립투스 잎은 섬유질이 많아서 아주 질긴 편인데 코알라는 강한 턱으로 잎을 씹어서 삼킬 수는 있지만 이 먹은 뒤에는 소화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코알라는 소화기관이 아주 발달을 했지만 그에 반해서 두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알라의 뇌 무게가 19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포유동물 가운데는 몸무게 대비 뇌 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뇌가 이 두개골의 6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되뇌 피질에 주름이 거의 없어서 표면적도 적은 편인데요. 이 한정된 먹이만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뇌의 크기가 작아졌고요. 반대로 이 특정 먹이를 소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은 고도로 발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초식 동물의 경우는 소장이 미처 소화하지 못한 영양분을 맹장에서 소화하고 분해해서 흡수하는 이 특징이 있는데 코알라는 이 맹장의 길이가 무려 2m에 달해서 음식물이 맹장에 최대 100시간까지도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코알라가 지금 사람으로 보면 극단적인 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한 가지 잎만 먹고 산다라는 게 영양분은 어떨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유칼립투스 잎이 수분은 풍부하지만 영양분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알라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무에 항상 매달려서 잠만 자는 아주 정적인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알라가 전 세계 동물 가운데 가장 많이 잔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알라는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많게는 22시간까지 잠을 자는데 네. 보통 수면 시간이 길다고 알려진 고양이가 하루 평균 16시간을 잔다고 하니까 수면량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이 코알라가 하루 2시간 정도라도 깨어 있는 것은 먹이를 먹기 위한 건데요.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잠깐 하고 나면 또 잠을 자면서 이렇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도록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코알라 인형 같은 거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자고 있길래 저는 그냥 인형만 그렇게 자고 있는 거구나 했는데 유칼립투스 잎이 좀 코알라 먹이기도 하지만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무를 좀 떠날 틈이 없겠어요? 먹고 자느라. 맞습니다. 또 이 코알라가 이렇게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 사는 이유가 또 있는데 코알라는 땀샘이 없어서 더위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가 찾아오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한숨을 거칠게 내쉰다거나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주 연구팀이 관찰을 해본 결과 코알라는 나무를 통해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날씨가 더우면 코알라는 온몸을 늘어뜨린 상태로 나무의 줄기나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빈도가 늘어나는데 대신 좀 더 시원한 나무 아래쪽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끔은 유칼립투스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표면 온도가 기온보다 보통 1.4도에서 1.8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를 보면 주변 온도보다 무려 5도나 낮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코알라가 체온의 많은 부분을 나무에 옮기는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말 유칼립투스 나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위에 취약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기후 변화에 특히나 취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6개월 가까이 대형 산불이 이어졌었죠. 이 산불이 코알라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네. 이 호주 코알라 재단에 따르면 2018년에 약 8만 마리 정도로 집계됐던 코알라가 2021년에는 약 5만 8천 마리 정도로 불과 3년 만에 개체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호주 대형 산불로 인해서 코알라 6만 마리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이렇게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늘면서 코알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산불 현장에서 코알라가 구조대원한테 이렇게 물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알라는 원래 이렇게 물을 일부러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잎을 통해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따로 물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산불로 나무가 다 타버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주는 물을 받아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자 이 유칼립투스 잎이 말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촉촉하던 나뭇잎이 마치 고무처럼 딱딱해지면서 코알라가 더는 이 잎을 통해서 수분을 얻을 수 없게 됐죠. 실제로 몇 년 전에 호주 시드니의 연구팀이 코알라가 사는 지역에다가 급수대를 설치를 하고 지켜봤는데요. 100마리 넘는 코알라가 이 급수대를 찾아와서 물을 먹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 계속 나갔는데 코알라가 또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뭐 그냥 귀여운 외모를 가진 동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에 의해서 좀 생태를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호주 정부는 결국 이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에 서식하는 코알라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코알라가 2050년에는 멸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호주 정부는 이 코알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식지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늘 행복해 보이기만 하던 코알라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 4명에 대한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한 끝에 누리호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여러 차례 빼낸 혐의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오전 항우연의 수사 인력을 급파해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연구원 4명의 연구실에서 관련 자료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누리호 관련 기술을 여러 번 열람하고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연구 목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2년 만에 40만 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8월 비경제 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줄었지만 이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경우는 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쉬었음 인구는 4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 늘면서 2021년 이후 2년 만에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대 역시 29만 2천 명으로 1.3% 늘어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구직 활동을 않고 쉰 이유는 15세에서 29세의 경우 32.5%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1.09% 올라서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 대비 12.95%, 소득 대비 0.918%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2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인상폭을 줄여서 지난해 4.4% 인상률을 보였는데 1.09%로 더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올해보다 182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 수급자 수가 증가해 지출이 늘어났지만 물가와 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진했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내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이상 늘면서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1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10월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여파로 올해 1월에는 수출액이 463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장기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자동차 수출 호주에 따른 성과로 분석됩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2억 불로 올해 최대치였던 지난 9월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16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10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석유 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 반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도 여전히 지난해 대비 3.1% 줄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이 101억 달러로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아세안 수출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수입액은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34억 6천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아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까지 수출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를 비롯해 카카오 법인의 연이어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넘긴 금융감독원. 이번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회계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 택시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 가맹회원사 가운데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와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임의 16에서 17%를 제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동안 운임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는데 금감원은 이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에 해당해 이중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일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송치 대상에서 빠진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시 조사에 있습니다. 뒤늦게 김 센터장을 비롯해 경영진 20명이 경영 쇄신안을 내놓으며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오너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김 센터장의 금감원 공개 소환 이후 카카오 주가는 물론 계열사 모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식당 수백 곳에 공급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업주와 직원이 한 통 속으로 2년 동안 50톤이 넘는 고기를 속여 팔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육류 유통업체. 창고 안에 수입 고기가 가득합니다. 국내산 소고기에는 없는 부위지만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국산이라고 돼 있어요? 설정 전체가 국내산이 아닌데 수입인데
이게 미국산이라 그랬죠? 네, 미국산. 외국에서 수입한 소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팔아치운 양만 52톤, 7억 4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업주와 직원 24명이 같이 짜고 경북과 강원, 충북 등 190곳이 넘는 식당에 원산지를 속인 고기를 팔았습니다. 처음 거래에서는 국산을 공급을 하다가 업주들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산을 이용을 해서 국산으로 속여왔다고. 주로 양념해서 파는 돼지갈비 부위를 공급해 식당 운영자나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힘들었습니다. 단속조차 쉽지 않았는데 돼지고기 원산지 진단 키트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국산 돼지는 돼지열병 백신을 맞기 때문에 항체를 검사하는 이 키트를 이용하면 2줄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입산은 한 줄만 생기기 때문에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속반은 손님인 척 가장해 덜미를 잡았습니다. 피해 업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손님인 저처럼 가정을 해서 이제 가서 직접 고기를 주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키트 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시료를 떼와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40대 대표와 30대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냉동 수입육은 뼈 부분이 검은 빛이 돌고 육질이 좋지 않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오는 9일부터 주요 소주와 맥주 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7%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시대가 이제 당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이런 수식어가 앞으로는 무색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11일 오비맥주가 주요 맥주 제품들의 공장 출고가를 6.9% 올린 데 이어 소주업계 1위 하이트 진로도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9일부터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평균 7%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소주의 경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이 평균 6.95%, 진로는 평균 9.3% 출고가가 인상됩니다. 맥주 제품인 하이트와 테라, 켈리 등도 평균 6.8%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소주 맥주 즐겨 하는 편인데 가격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평상시 먹는 것보다는 좀 덜 사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주값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인상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소주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은 지난해 2월 대비 10.6%, 병 공급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표를 아직 바꾸지 않은 상인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다른 상권에서는 좀 많이 오른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000원으로 많이 올렸는데 아직 계획은 없는데 조금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류 3사 가운데 롯데칠성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류업계 줄 인상은 사실상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34 월드컵 유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사우디의 경쟁 상대였던 호주가 월드컵 개최 뜻을 접으면서 사우디가 이 대회 유치에 나선 유일한 나라로 남은 가운데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의 단독 개최를 확인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개인 SNS에서 오는 2026년과 2030년, 2034년 대회의 개최국과 개최 방식을 설명하면서 2034년은 아시아 사우디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2034년 월드컵 유치전은 사우디와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호주, 인도네시아의 2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지난달 18일 인도네시아가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고 호주도 지난달 31일 대회 유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기차역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폭발 위협을 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신은 위대하다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난 뒤 무장 경찰들이 서둘러 전철역으로 내려갑니다. 무슬림 복장에 베일을 쓴 여성이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현지 시각 31일 아침. 이 여성은 출근길 파리로 들어오는 광역 도시철도 안에서 테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ai entendu des cris et tout, sortez, sortez, courez. Les gens couraient dans n'importe quel sens. C'est le pire jour de ma vie. 출동한 경찰은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역을 봉쇄한 뒤 여성과 맞섰습니다. 여성은 대치 중에도 오단에 손을 넣은 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자폭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8발의 총격을 가해 제압했습니다. Pour le reste de ce qui s'est passé, les forces de l'ordre ont été amenées à ouvrir le feu sur cette femme, considérant que la situation était une situation dangereuse. 조사 결과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여성은 복부에 중상을 입었고 과거 정신병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파리 건물 여러 곳에는 유대인의 상징 다윗의 별 수십 개가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윗의 별은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한 것입니다. J'ai trouvé des étoiles, je crois que c'est un peu significatif. Voilà, et je suis choquée parce que 최근 유대인 후손인 프랑스 하원 의장이 참수 협박 편지를 받고 흰색 가루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배달되는 등 전쟁을 전후로 반유대주의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요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구상을 놓고 수도권이 뜨겁습니다. 네, 김포시는 시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조만간 서울시 편입 특별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내년 2월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구체화하면서 김포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포 시내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여당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내건 건데 경기 북부는 나쁘고 서울시는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 북부가 될 바엔 서울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서울 편입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포가 한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남부와 교류가 어렵고 경기 북부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85%가 전부 교류하고 있는 서울 쪽은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 정당성을 다루는 시민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특별 법안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절차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절차 다 거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든 아니면 또 의견 청지든 이제 건의할 생각입니다. 부반도 물론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부반도 조만간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It's completely shocking to see all of these people here crossing from Central Asia, from China, from Turkey, from all over the world. When we're used to seeing border crossers here, Central Americans, Mexicans, trying to avoid the border patrol. And here we have this giant mass of Asians coming in saying, please, and they make this, please arrest me. Where's the guy who's going to arrest me? It's very unusual for this area.
开心，我来到了美国，这是我梦想中最喜欢的国家。我们农民的田地，政府强制征收，然后农民不可，政治强制征收，价格非常低，然后还要叫那个政府的人叫了很多叫黑社会，还有那个政府的工作人员出来打我们农民，然后跟我们农民起冲突。I don't know the future. I don't know. 一路过来都是爬山涉水，什么东西都做过了。去机场的免费巴士就在这里，请排队乘车。국내 연구진이 조영제 없이도 복잡한 혈관 구조 안에 흐르는 혈구들을 고속으로 촬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오학열 교수팀은 3차원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혈관 내의 혈구들을 외부 물질 없이 직접 영상화해 초당 1,450장의 이미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흐르는 혈구들의 특성을 이용해 고안한 영상 처리 방법으로 현미경 이미지에서 흐르는 혈구들만 이미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조명을 이용해 혈구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반점 잡음을 제거하고 광량이 큰 카메라로 생체 내 깊은 곳에 흐르는 혈구까지 영상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폭염 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임정호 교수팀은 실제 체감 온도와 인구 생활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폭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폭염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시의 일일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인공지능으로 파악하고 실시간 생활 인구 분석 자료에 적용해 폭염 위험 수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시공간의 변화를 감지해 열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기존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실리콘 광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연세대 심우영 교수팀은 독특한 표면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을 이용해 태양광 기반의 고효율 수소 발생 광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친환경 실리콘 소재를 층상으로 만들어 태양광 흡수는 물론 수소 발생에서도 높은 효율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금속 화합물 기반의 광촉매에서 발생했던 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생산 효율은 높일 수 있어 그린 수소 시장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정상국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정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광학 센서에 묻은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를 개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선정해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약 없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데요. 접종 전후 건강 상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종 전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접종을 미루고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머물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지 지켜보신 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